사실 이런 이렇게 이 위기로부터 벗어나는 문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많은 경우 이제 그 기술적인 발전이 이제 그걸 해결해 줄 거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사실로 보면은 사실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밑에 지금 이렇게 공유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탄소 배출량입니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이 계속 오른쪽으로 계속 증가해 왔는데 줄어든 시기가 가끔씩 있습니다. 1차 석유 파동 때 수평이 되고 2차 석유 파동 때 약간 줄었다가 곧바로 다시 올라갔죠. 소련 붕괴하면서 약간 떨어졌고 금융위기 오면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올라가고 세계 금융위기 2008년에 왔을 때 또 1년간 떨어졌었어요. 현저하게 유의미하게 떨어진 거는 이제 그 코로나 왔던 20년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이 지구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인간 세계에 파견한 그 에이전트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것도 근데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코로나는 끝나지 않았지만 그 증가율은 다시 곧바로 회복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한 겁니다. 이제 1990년대부터 이거 해결하는 회의를 했는데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 코로나 때 말고는 제대로 떨어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나마 멈칫하거나 살짝 떨어진 징후라도 보인 것. 증가가 멈춘 때는 전부 금융위기나 경제위기라고 불리는 때라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를 하면은 이산화탄소 비율을 이렇게 떨어뜨리려고 하면은 금융위기, 경제위기와 같은 경제적 불황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 겁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사실 그래서 경제 성장률하고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자원 소모량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만큼 탄소 배출량을 늘리니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거는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탈성장 경제학,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는 사람은 성장 개념을 포기한 경제학 혹은 마이너스 성장이나 탈성장을 이렇게 전제로 하는 그런 경제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실제로는 그런 경제학은 아직은 이렇게 제대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경제학에서 벗어나는 그런 문제 설정 이런 게 대부분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아나키스트들하고 비슷하게 뭐 지역적인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탈성장 경제학이라는 제목의 책들이 좀 몇 권 나오기는 했는데 아직은 경제학이라고 따로 얘기할 만한, 다시 말해서 주류 경제학하고 대결할 만한 그런 이렇게 이론적인 틀은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고, 주류 경제학은 전혀 아직도 이 성장이라는 개념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 이런 게 이제 이걸 해결할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가령 우리 대통령 선거 때 아는 분과 못 아는 분들로 이래가지고 우리가 잘 알게 됐던 재생에너지 몇인가 뭐 하는 그런 거랑 그다음에 그린 텍소노미 뭐 이런 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라고 하는 것은 가령 핵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그린 테크놀로지로 혹은 이런 것들로 인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이런 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린 텍소노미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굉장한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지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린 텍소노미에서 반핵이라든지 이런 걸 주도하던 게 독일이었는데, 독일이 지금 에너지가 제일 심각한 소련으로부터 PNG가 끊겨가지고서 PNG, LNG가 있죠. PNG가 파이프라인으로 오는 내추럴 가스인데 이게 끊겨가지고 지금 개 난리가 나니까 이제 핵을 다시 가동시켜야 되냐 마냐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서 핵 기술을 그린 텍소노미에 넣자 해갖고 다시 들어갔죠. 그거. 물론 이제 다른 제한 조건이 닿긴 했지만 들어가 버렸습니다. 핵 기술이 녹색 기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 같은 경우, 천연가스 그중에서 셰일가스가 미국에서 이제 언젠가요 몇십 년 전에 이제 셰일가스를 이렇게 찾아내고 이게 이제 에너지원이 되면서 엄청나게 이제 에너지 수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존의 LNG, PNG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련이나 이런 데서 공급받는 게 많아서
사실은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이유였다라는 것도 중요한 그 이렇게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자기네 셰일가스, 이 셰일가스는 팔지 못하면 그냥 태워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셰일가스를 팔기 위해서 이제 소련 이 가스를 막고 유럽에다 자기네가 팔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 가스 모설 이런 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렇게 되면서 이런 그 천연가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린 텍소노미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탄소를 태우는 거는 틀림없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어깨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지금 그나마도 이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셈인 거죠. 뭐 이거 아니면 이제 재생에너지 기술, 태양광 패널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태양광 패널도 이제 지수적으로 발전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그렇지 않은데다가 이게 기술의 지수적 발전이라는 게 그것만 생각을 하면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태양광 패널이 그 효율이 지수적으로 발전하면은 얘들을 계속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운 패널을 바꿔야지 될 거 아니에요. 지수적으로 발전하면 폐기되는 태양광 그 패널이 지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할 건데? 이것들은 여기에는 변수관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 결국은 사실은 기술의 지수적 발전은 사실은 또 다른 지수적 증가, 이렇게 탄소 배출의 증가를 항상 동반한다라는 이런 그 역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는 그거 자체가 해결해 줄 가능성이 대단히 적습니다. 이게 반도체 칩의 경우에조차도 반도체 2g 반도체 칩 하나 만들 때마다 2kg의 쓰레기가 발생한대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계산하지 않는 거죠. 요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 두 개의 관계만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안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과장된 얘기를 믿어도 그게 사실은 해결해 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악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나 그 컴퓨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에너지 소비量훨씬 늘어납니다. 그 인공지능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알파고 하나 돌리는데 조그만 발전소 하나 용량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엄청난 양의 그 전기를 사용을 하거든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얘들. 그 블록체인도 그렇잖아요. 블록체인 그게 지금 에너지 소모에 굉장히 중요한 많은 걸 차지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금융 투자나 이런 것들 인공지능이 하는데, 이런 투자 회사들이 대부분 발전소 가까이 이렇게 이 회사를 옮깁니다. 그 전기를 빨리 공급받는 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계산되는 에너지 효율은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사용되는 에너지 양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본스 법칙하고 제본스 역설이라는 거랑도 결부가 되는데, 가령 전기차 기술이 휘발유차나 경유차보다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줄여주기는 할 텐데, 전기차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어쨌든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쓰게 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건데, 우리 컴퓨터 쓰듯이. 그러면 결국은 총량은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율이 늘어난다고 하는 게 거꾸로 총량은 늘어나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역설. 비용이 줄면 줄수록 사용량은 늘어난다라고 하는 이런 경제학적인 이 버전을 통해서 오히려 증가가 된다라는 이런 그 역설, 제본스 역설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지수적 성장이 전혀 해결사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에 집중을 하는데, 빌 게이츠, 이 사람도 이제 기술 낙관주의자인데, 이 사람은 그래도 열심히 이것저것 계산을 했는데,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에너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밖에 안 된답니다. 오히려 제일 많이 차지하는 건 콘크리트, 철, 플라스틱 등으로 만드는 물리적인 설비. 공장 만들려면 일단 그게 먼저 들어가잖아요. 따져보면은 에너지 관련보다 이게 훨씬 더 많은 설비 투자를 하고, 이게 훨씬 더 많은 탄소 배출을 해요. 이게 31%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가축이나 경작과 관련된 탄소 배출량도 19%, 이동수단이 16%, 냉난방수단이 7%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기술이 해줄 수 있는 건 최대치가 27%예요. 해결도 안 되겠지만 해봐야 27%인데, 콘크리트나 철이나 이 설비 만드는 데 드는 기술에서 지수적 성장 같은 것은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느릿느릿 이렇게 진짜 크리핑하는 수준의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기술이 탄소 배출 문제를 해결해 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암담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이제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로 이렇게 배출할 수 있지 않을, 이게 그 배출되는 것들을 갖고 가면, 포집하면 되지 않냐 하는데, 이 포집한 걸 어디다 버릴 건가? 라고 하는 것도 또 문제입니다. 이렇게 포집한 거를 비행선으로 저희 우주로 쏴버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안 그러면 포집해갖고 다시 버리면 지구상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포집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고 친다고 해도 현재 포집 기술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 포집 기술에 의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계산을 하면은 그냥 배출량 쓰는 게 훨씬 싸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렇게 빌 게이츠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떤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녹색 뉴딜이라고 하는 거, 제레미 리프킨도 이제 녹색 뉴딜 가지고 이렇게 그걸 이제 지지하고 미국 민주당 그 정부에서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이렇게 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렇게 했던 건데, 이 녹색 뉴딜은 일단 재생에 이 제로 성장이 아니라, 아니 혹은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아니고 성장을 하는데 성장을 주로 에너지 기술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 기술이라는 게 배출량의 지수적인 증가를 동반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사실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경우에는 거꾸로 이렇게 또 다른 성장 경제학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특이점을 만든 경제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녹색 뉴딜을 해가지고서 이걸 특이점을 만든 이유를 가지고 특이점을 이렇게 도래할 특이점을 면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지가 이제 의심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 없는 번역 내지는 성장 없는 경제학 이런 걸 가장 앞서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팀 잭슨이라는 사람이 성장 없는 번역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다가 기겁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녹색 뉴딜 녹색 뉴딜의 가장 앞선 사례로 이명박 정부의 생태 관련 산업을 이렇게 거기서 그 당시 제일 생태 예산 최고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녹색 뉴딜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혔는데, 그게 바로 4대강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이 녹색 뉴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이렇게 계산되는 게 녹색 경제학이라 그러면 이건 정말 해선 안 될 것들인 거지요. 그래서 번역자가 굉장히 난감해하면서 거기다가 역주를 다루는 걸 보는데, 뭐 역주를 다루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게 예산이 잡히면 이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예산에다가 항목 바꾸는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의 녹색 뉴딜이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린워싱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는데, 그거랑 약간 거리가 약간 있는데 아주 상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산림 조성 산업. 그것도 이제 이렇게 녹색 뉴딜의 일종이지요. 그렇게 산림 많이 이렇게 조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는 거, 나무 심는 거. 그래서 나무 심는 예산을 그렇게 나무 심는 것들을 지원하는 예산을 만들었어. 이렇게 확 책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전에 이제 저기서 보도된 거 보시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산림조합이라는 게 있어서 산림주들의 산림 사업을 대신 대행해 준답니다. 여기에서 자기들이 이미 있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서 베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나무 심겠다고 그 조림 사업에 투여된 녹색 예산을 갖다가 써서 여기다가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하던 나무들 다 베어버리는데 녹색 예산이 그걸 추동하는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녹색 예산이 산을 깎아먹는 예산으로 바뀌고 있는 기막힌 아이러니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녹색 경제학이라는 건 정말 자칫하면 정말로 오히려 끔찍한 일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이런 사례를 이미 이제 우리가 많이 본 거죠. 이명박이나 지금 문재인이나 그 점에서는 사실은 그 정부에서 추진한 것들이 황당한 경우들의 사례들을 이제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출구 특이점을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도래할 이 파국 특이점은 피해가기 힘들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렇게 그 특이점인 멸종이나 이런 것들을 함축한다 그러면 그 멸종이나 이런 사태는 면하기 힘들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결론은 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이 규범에 의해서 안 돼, 희망이 있어야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이런 상황, 뭐 하여튼 이런 상황 때문에 이제 인류세라는 말이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 크리첸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상황이니까 이 지구의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저기하기 위해서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간이라고 하는 안트로포센인데,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구의 지질학적 분기점을 이룰 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뜻한다는 점에서 이걸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지구의 역사를 쓰게 됐어라고 하면서 환호성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이제 이 풍자처럼 읽히고 반어법처럼 읽히는데,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데 우리가 보면 웃기는 거, 저 사람은 웃길 생각 없이 우리 웃기는 거, 이런 사태를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제 보여주는 건데, 맞는 말이긴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쥐들이 이제 배를 쏠아가지고 배가 침몰하게 됐을 때 그 배 향방을 결정한 것은 우리야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말 그렇다 그러면 이 지구 온난화와 지구 오염이 이제 그런 인간의 목적이었던 건가를 한번 다시 물어봐야 되겠죠. 배를 가라앉히는 게 쥐들의 목적이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걸 거고,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 역사를 바꾸고 있어라고 하는 이런 얘기는 정신없는 소리지요. 근데 이런 얘기는 그냥 그냥 웃어넘기면 될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인류세라는 말을 쓰게 됐을 때 사실 이거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거는 다 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모든 인간, 이 인류세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마치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는, 근데 사실 이런 발자국, 이 끔찍한 발자국을 남기고 끔찍한 궤적을 그린 이런 사람들은 인류의 대단히 일부분이지요. 돈을 위해서, 혹은 이제 저기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화석을 석탄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탄소를 끄집어내서 태웠던 사람들인 거고, 많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자본에 충실한 대행자들이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량 생산, 대량 소비라고 하는 것들을 앞서 추진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했을 때 대량 소비의 우리는 또 대량 소비의 한 짝으로서 대량 소비를 한 그런 자본가들의 짝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거기 이름 들어가는 것은 나는 빼줘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치욕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같은 종의 이름을 넣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런 세계를 만드는데 우리도 동참했다라는 것, 이런 사태를 이렇게 면제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요. 덕분에 이제 그들과 하나의 범주로 묶이는 것도 법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지요. 근데 어쨌건 이제 이렇게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사실 때문에 인간이란 범주를 이제 거꾸로 이제 이용하고 착취해왔던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이 지구적인 위기가 인간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 인류세라는 말은 이 지구 위기는 이렇게 인간 모두의 문제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생각, 이런 것들을 또한 표현하려고 하는 단어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인간 모두의 문제인지, 혹은 이제 인간 모두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 사실은 해결하기 훨씬 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후 위기로 인해 가지고서 쫓기고 고생하고 먼저 이제 죽어갈 사람들은 일단 돈 없는 사람들, 냉방 시설 없거나 난방 시설이 없는 사람들, 재난에 노출되는 사람들, 물 수해를 막을 수 없는, 우리도 맨날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가난한 나라에 몰디브처럼 이렇게 일찍부터 아무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기후 위기에 이렇게 기여한 바가 없는데 기후 위기의 가장 1차적인 피해자로서 물에 잠겨가면서 나라가 이렇게 잠겨가는 이런 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일 텐데,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 이런 데도 이제 그런 데지요. 결국은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이 기후 위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나라들은 그 위기의 피해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들이 확보한 자원으로 인해서 그거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책임을 지라는 말을 하기 미안한 그런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가진 게 별로 없어서 그 피해에 가장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갖다 쓴 놈들은 내가 당장 아쉬울 게 없으니까 아직은 하면서 이렇게 지금의 문제는 아니니까 딜레이 시키고, 거기 그 위기에 가장 목전에 닥친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급한 문제들, 당장 이렇게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가거나 생존에 위협을 받는 문제가 훨씬 심각하니까 이거 어쩌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 당장 급한 문제를 빨리 처리하면서 그것들은 또 딜레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누구 말처럼 자본주의 종말 상승하는 것보다 세상을 종말하는 게 상승하기 더 쉽다라고 뭐 했다고 하는데, 이거 비슷하게 일부의 문제, 모두의 공통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렵고, 그래서 그냥 세상의 종말을 상상하는 게 훨씬 더 쉬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걸 생각을 하면은 뭐 인류세란 말 대신에 자본세라고 해야 된다. 이 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자본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있죠. 이 말을 처음 이렇게 제안했던 사람은 그 알렉산드르 말름이라는 그 사람이 였다고 하는데, 뭐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건 뭐 이 책임을 묻기 위한 이름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더 적절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누가 더 나쁜 놈인가, 누가 나쁜가, 누가 더 나쁜가, 이런 걸 가지고 지구의 역사에 이름을 쓴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상한, 굉장히 이렇게 참혹한, 그러니까 나쁜 놈의 이름으로 이렇게 악인의 세계사로 악인의 지구사를 쓰게 되는 이런 그 사태를 면할 수 없다라는 그 곤혹스러움 같은 것들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렇게 누가 나쁜가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이렇게 인간이 위기로 치달리는 상황을 정말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면은 인류세에 갚하는 거니까 그럴 때 쓰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자본세라 쓰고 뭐 이런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이든 자본이든 둘 다 기대를 걸 만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뭐 그거나다라고 이렇게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이제까지 우리를 미혹해온 속임수, 가장 중요한 속임수의 체제가 인간과 그 자본이라는 말에 의해서 명명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대한 의미로 가득 찬 풍부한 속임수의 체제를 구성했다면, 모든 것들이 인간 관련된 건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을 이렇게 언제나 포장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 이런 것들을 가졌다면, 자본은 이렇게 합리적 공식들로 빈틈없이 치밀한 속임수의 체제를 구성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럽 문명의 기원이랑 환상에 둘러싸인 그리스 문자로 이렇게 쓰는 이런 것들은 없는 것이고, 인간이란 범위에 끼지 못했던 인간들이 있고, 인간이란 이번에 추방된 문명에서 착취된 인간들이 있었을 뿐이지요. 뭐 이런 점에서 사실 인간이란 이름은 이런 것들을 가리는 속임수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다 싶고요. 반대로 이제 이 자본은 아무리 많은 자본이 있어서 오직 하나의 법칙, 오직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갈 뿐인 오직 하나의 자본만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화폐하고, 그처럼 화폐할 수 있다면 자신의 신체를 바꿀 수 있는 마술사, 그래서 경제, 시장의 영역에 들어선 이해가치 증시 하나의 목적에서 모든 것을 미루어가는 마술사, 그것이 자본인 셈인데, 그래서 속임수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다른 거죠. 하나는 다른 것도 하나라고 이렇게 속인다면은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하나인 것도 다른 것처럼 속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을 모두를 위한 것이라 속이고, 인간은 모든 걸 자신이 한다는 착각 속에서 모든 걸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속입니다. 자본의 마술이 하나를 여럿으로 나누는 분신술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마술은 누가 말하는 것인 줄 모르게 말하는 복화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두와 하나라는 이 두 개의 극 사이에 다양한 속임수의 체제가 만들어지고 작동하는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본의 속임수는 어디서든 자본의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면, 인간의 속임수는 어디든 인간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행해진다는 점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자본세처럼 자본을 명시하는 것은 자본의 속임수를 정지시키려고 하는 것이겠지요.
자본의 대행자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걸 겁니다. 반면 인류세처럼 인간을 명시하는 것은 애초에 의도가 뭐든 우리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내세우는 것이어서 또다시 이렇게 거대한 속임수 체제를 가동시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이 어느새 인간에 대한 찬사로 바뀌는 것이 이제 그걸 잘 보여주죠. 그리고 인류세라는 말이 사실 쉽게 설득력을 얻은 것도 어쩌면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인류세라는 이름을 그냥 받아서 쓰려고 하는데요. 그건 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데, 사실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쓰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배신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에 대한 배신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몰락을 위한 배신적 동맹을 제한하기 위해서 인류세란 말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배하고 또 지배하라라는 이런 성경의 문구를 실현하려는 것이냐, 자기 아닌 모든 것을 착취와 영유 대상으로 삼고 지구상의 모든 지층에 자신의 흔적만을 남기려는 듯 다른 모든 것을 지우거나 인간한 이 끔찍한 유령과 대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유령과 싸우자는 동맹 호소에 응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동맹의 호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때로는 죽음의 운명에 끌려가는 비명소리로, 때로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신체의 부서짐으로 전해오는 그런 호소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내세우면서 사실 우리가 이 기후위기라는 걸 통해서 인간을 배신하고 인간을 반하는 그런 동맹을 하자고 그랬을 때, 그 동맹은 사실은 그 동맹자들은 동맹한 줄도 모르는 그런 동맹일 수 있을 겁니다. 혹은 그들이 원했던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동맹이고, 이 동맹한 건지 아닌지도 모호한 그런 비가시적 동맹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명과 부서짐, 몰락과 와해 눈 돌리고 귀 기울이도록, 그래서 자신이 속한 종을 배신하는 또 다른 동맹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는 인간에 반하는 동맹,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시대에 필요한 동맹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보다 인간에 반하는 동맹입니다. 북극곰을 위해서 가난에 쫓기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은 말이냐는 반문, 이런 건 이제 익숙해진 지 오래지요. 펭귄이냐 인간이라는 질문은 인간중심주의가 남아있으면 어디서든 던지는 이렇게 최후의 질문입니다. 인간중심주의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이들마저 사실은 이 질문은 잘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종의 궁극의 시험, 휴머니즘의 궁극의 시험 같은 건데요. 이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는 한 답이 뻔한 이 질문은 실은 잘못 던져진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 던져진 것인데, 이걸 모르면 이제 인간중심주의 비판도 포스트 휴머니즘도 모두 장식적인 허언에 불과한 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펭귄이냐 아니면 제3세계 인민이냐 인간이냐 뭐 이런 식의 펭귄을 위해서 인간을 포기하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이제 가던 길을 계속하게 가게 만들고 있는 거지요. 근데 문제는 펭귄과 인간이 대립하고 대결하는 지점에 있는 게 아니고, 펭귄까지 포함하는 생명 전체의 위기를 자본이 이야기하는 필연적 빈곤과 대립하는 양 던지는 그 질문 자체에 있는 거죠. 그것은 녹아 없어지는 빙하나 멸종으로 치닫는 생명체의 문제를 자본주의에서 인간들이 결코 벗어난 적 없고 벗어날 리 없는 문제를 통해서 이 못된 휴머니즘을 문제를 통해서 이 던지는 이렇게 못된 이 상수적 질문, 휴머니즘의 상수적 질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북극곰이나 펭귄을 포기하면 가난한 인간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 질문이 진정 대줘야 될 것은 일자리와 소득을 위한 경제 성장이 그토록 오래 지속됐으나 그렇게 니들이 걱정하는 인간들의 불평등과 빈곤은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는 거, 이거부터 니들이 해명해야지 뭔 펭귄하고 인간이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펭귄이냐 인간에서 인간을 택한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빈곤에서 조금이라도 구조될 수 있는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나빠져 왔던 그 역사를 계속 밟아가겠지요. 그렇게 바로 이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렇게 인간이냐 펭귄이냐고 던질 땐 아니 나는 펭귄 편이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답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인간이지만 이 인간이 지구상에서 벌인 전쟁에서 반대편에 가담해야 됩니다. 종적 동일성은 동종인 인간이 무참에 동의할 근거도 되지 못하고 그것과 언제나 동맹할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대결에서 기꺼이 비인간의 에이전트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거대한 성체 속에 숨어든 목마 속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지구적 동맹이 반드시 지구적 스케일을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동맹 얘기라면 사람들은 떠올리는 특정한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지구가 하나의 전체가 된 지 오래된 지금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빛의 파동이 지구적 동시성을 제공하는 지금 지구적 위기를 둘러싼 모든 동맹, 모든 행동은 아무리 국지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듯 보여도 자기의 범위를 벗어나기만 하면 지구적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적 동맹이란 지구적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배치들의 발명이고 새로운 연결망들의 구성이며 인간과 자본에 파고드는 모호한 공동체 창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동맹이나 연대라고 하는 것의 가시적 관념 같은 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손잡고 아니면 자매 결연식을 하든지 가서 사진이라 찍든지 아니면 가서 같이 이렇게 스크럼을 짜든지 이래야지 동맹이나 연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국회의원들이 좋아하는 연대 방식이죠. 가시적으로 나 연대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들 보여주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디언이나 아마존 원주민, 미얀마 시리아 난민과 만나서 공동행동을 하는 것만이 그들과 동맹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 협약을 맺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동맹 아니라 속임수에 불과한 경우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맹자들과 만나지도 않고 만난 적 없이도 동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맹자들이 알지 못해도 알아줄 수 없어도 좋은 그런 동맹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동맹자임을 알리고 과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또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는 상투적 냉소 같은 것들이 언제나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차라리 내가 속한 종족의 패배와 몰락을 지켜보는 그런 거 뭘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속한 종족의 패배와 몰락은 지켜볼 수 있지 않겠어? 그런 걸 지켜보는 냉정한 증인이 되겠어? 라고 이렇게 응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진정 냉송해줘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승리주의자의 착각입니다. 어떤 종류의 종말론에도 없어 본 적 없는 구원의 환상 같은 거, 이런 거죠. 종말이란 말에 대한 히스테리적 금기 없이는 유지될 수 없는 집단적 나르시시즘, 거기 흘러넘치는 너무나 인간적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지우는 냉정한 배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동맹자들과 묵묵히 지켜보게 될 몰락과 함께 조용히 소멸하는 길을 택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손쉬운 비장함에 비극적 영혼을 필요하는 숭고의미하게 마음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지구한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하는 비극적 사유, 짜증납니다. 맨날 국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이런 거죠. 목숨 걸고 뭘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남들을 비하하며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그런 잘난 인간들의 웃음도 싫습니다. 그러한 배신과 몰락에, 인간의 이런 배신과 몰락에 어울리는 것은 자신을 낮추며 스스로 웃고 남들 또한 웃기는 그런 바보들의 유머 감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패배와 몰락을 웃으며 수긍하는 짜라수술의 유쾌한 동료가 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신체를 벗어나서 멸종의 시대를 살아갈 미생물들로 흩어지고자 합니다. 인간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될 다른 탄생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내가 속한 개체, 내가 속한 종이 아니어도 지구는 존속할 것이고 소멸을 짝으로 갖는 생성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휴머니즘 비판이 널리 행해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제대로 벗어나려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인간이란 속임수의 체제를 등진다는 것은 비로소 여기까지 갈 때 비로소 충분히 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립세란 말은 이 승산 없는 전쟁에서 혹은 패배와 몰락을 수긍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타겟을 표시하기에 딱 좋은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인간, 그게 바로 타겟이라는 거죠. 자본세 또한 그렇습니다. 인간 없이 자본이 어찌 이 넓은 대지를 착취할 수 있었을 것이며 자본 없이 인간이 어찌 이 거대한 생명의 역사를 인간의 이름으로 채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렇게 어떤 말이 깃발에 정확한 에서 성공하든 상관없었습니다. 두 가지 거대한 속임수 체제와 이긴 두 개의 말이야말로 승산하고 가망 없어 보여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의 이름을 표시하기에 아주 좋은 말이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수치들 제시되고 있지만 이 20-30년 안에 탄소 제로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결국은 이렇게 이 파국 특이점을 피할 길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는 자본가들이 자본가들은 이런 시도들, 이런 출구 특점을 만들려는 시도들을 무시하고 무력화할 것이고, 무력화할 텐데, 왜냐하면은 가령 경제학자들에게 이득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 힘든 이론적 전제 정도라면은 이 자본가들에게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생존의 근거이고 존재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있는 한 사실 이걸 배현하기는, 이걸 바꿔서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전지구적 협치의 주력인 정치가들 또한 다를 것 같지 않습니다. 그들 시야에는 선거권을 갖고 있는 자국의 인간들만 있을 뿐이고, 기후위기 해결조차 그들의 선거권을 당기는 미끼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선진국, 후진국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 녹색 분류나 재생에너지 사용 의무 같은 규제도 이제 별로 이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의 원인은 산업혁명기 자본주의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자본주의이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이런 자본과 결부된 권력들이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막스주의자들의 주장이 전에 없이 설득력을 갖기도 합니다. 가령 사이토 코에이라는 사람이 쓴 무슨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라고 번역된 그 책, 원래 제목은 이제 인류 새 시대의 막스인가 하는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책이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렇게 제목을 바꾼 것 같은데, 바꾼 제목이 훨씬 더 낫죠. 어쨌든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렇게 자본세라는 말을 처음 이렇게 대학원생 시절에 제안했던 사람이 알렉산더 말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코로나 때 보니까 국가가 장악해서 빡 치니까 그냥 전체 경제가 서버리고 뭔가 이렇게 아주 다른 사태,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실질적으로 6% 이상 마이너스 6%로 이렇게 줄어드는 이런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은 감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우리가 출구를 찾을 길이야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전시공산주의라고 이렇게 명명하면서, 국가가 전권을 장악하고서 전시공산주의가, 레닌의 전시공산주의가 그랬죠. 가려는 방향으로 확 그냥 틀어버리는 이런 거,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런 것이 이제 이런 건데, 이런 데다 이제 기대를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기도 합니다. 그걸 보면 이제 그래서 이제 전권을 쥔 국가가 기후 문제를 위해서 경제 성장을 정지시키고 에너지 전환을 추동하면서 풍요로운 소비에 길든 삶을 강제하는 체제,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전시공산주의라는 말로 이제 요약을 했던 셈이지요. 그걸 보면 오래된 막스주의 이론과는 다르게 거기서 이제 경제 위기가 이제 혁명을 야기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경제 위기가 아니고 기후 위기가 이 사람들에게 보면은 혁명의 이유를 제공을 하는, 혁명의 그런 게 되어지고 있는 셈인데, 근데 사실 이렇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얼마나 녹색이었냐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지난 얘기니까, 모를 때 얘기니까 이제 접어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되려면 이 사람들 말대로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전시공산주의를 하려고 그러면 일단 이게 혁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혁명은 그냥 올 리가 없죠. 그리고 부르주아는 기후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다고 하더라도 반자본주의 혁명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거고, 강력한 영향을 가진 그 미국이나 유럽 정치인들 또한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냥 방치하지 않을 텐데, 그럼 이제 혁명하는데 모든 이렇게 역량을 투여하지 않으면 혁명은 사실은 불가능하고 기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후 문제로 인해서 기후 위기로 인해서 혁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2050년 이전에 전지구적 혁명이 일어나서 전면적 해결의 중심고리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2100년까지 연장해주면 가능할까요? 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3000년까지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혁명이 일어나서 전지구적 공산주의체가 수립되는 것도 하여튼 상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게 좋은 일인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일이죠. 근데 그건 접어둬도 사실 이 레닌 시대 러시아에서 전시공산주의 하고서는 2-3년 하고서는 그 다음에 네프한테 내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서 방향은 틀었는데 그 뒤에 엉망이 돼서 아무런 자원을 동원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실은 새로 자본주의를 후퇴하는 신경제 정책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공산주의가 신경제 정책으로, 이 기후 전시공산주의가
기후 신경제 정책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바뀔 가능성, 이런 것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역사가 보여주는 그 사례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돼서 이런 걸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런 얘기를 모두 이렇게 합쳐서 이런 종류의 가능성이라는 건 기후위기가 전 세계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전 지구적 혁명이나 전시공산주의에 합의해 줄 거다라고 하는 생각만큼이나 허황된 공상처럼 제게는 보입니다. 그래서 논지는 알겠습니다. 원래 막수주의자는 다 그 혁명으로 끄집어내면 다 이렇게 그냥 그게 정답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정답이 정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2050년이면 멀리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이때까지 뭘 바꿀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은 정말로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데다 기대를 걸 것 같으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낫다. 역시 몰락을 향해서 달리는 게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무리 이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긍정적 가능성을 찾으려고 해도 출구 특이점을 만들면서 곡선을 꺾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원인을 알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들 흔히 얘기를 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처럼 원인을 알아도 해결책이 없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가 왜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지 해결되는지 이게 다 압니다. 근데 해결책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결책이 뭔지 다 압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면 됩니다. 근데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책을 알아도 해결이 안 되는, 보통 이런 게 사실은 훨씬 더 어려운 문제고, 이런 게 실제로는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피해갈 수 있는 건 현실이 안 될 가능성이 큰데, 이건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묘하게도 이렇게 나쁜 일만이 주로 이렇게 세상을 끌고 가는 것 같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러니 같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레샴의 법칙의 이렇게 경제학적 버전이랄까, 정치학적 버전이랄까, 사회학적 버전이 있는 셈인데, 그래서 종종들 말하죠. 그래서 로마의 몰락은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우려한 것이었지만 끝내 막지 못했다고. 로마뿐 아니라 다른 거대 국가들의 몰락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망할 때 그랬고, 아마도 우리는 필경 멸종으로 귀착될 파국을 면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알아도 막지 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 이미 꽤 오래전에 시작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했던 그 멸종의 연장,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인간 아닌 동식물들, 생명체들의 멸종이었는데, 그 멸종의 원인이 된 인간 자신의 멸종으로 확장되는 거, 이런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그것은 인간의 멸종, 자연을 정복하며 세운 문명의 멸망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마치 지구의 멸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대망상, 나르시시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명의 멸망? 그것도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가 지구에 이렇게 영향력을 갖는 건 분명하지만, 그게 지구를 살리거나 죽게 한다. 그런 말 많이 해요. 지구를 살리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거 사실은 이것도 이제 그냥 은유가 아니면 과대망상이죠. 사실은 이제 오만하다기보다는 이제 가소롭다라는 느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지구 역사를 본다 그러면 생명의 지구는 지금 예상되는 그런 온난화의 귀착점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경을 통과해 왔습니다. 폐렴기의 그 멸종은 96%, 생명체 96% 죽었어요. 96%가 멸종했습니다. 96%. 이게 최대 멸종률인데, 96%가 구성돼서 다시 또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생대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더 온도가 높은, 지금보다 더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온도가 높은 시절도 있었고, 더 극심한 빙하기나 멸종기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인간이 다가올 그 조건을 견뎌낼 수 없다는 것이고, 더불어 인간과 더불어 한 시대를 살았던 많은 생물들이 그 인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생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일 겁니다. 인간의 착취에게 그대로 자신을 내두고 착취 귀착점까지 곱게 따라감으로써 도달하게 된 귀착점, 그것은 지구의 표면을 강도 제로로 되돌리는 지구의 반생산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구가 누차 반복해온 반생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지구는 기관 없는 신체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멸종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다시 재출발이고 리셋이다. 그런 방식으로 지구는 계속 여러 번 리셋을 해왔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러지 않고서는 이 연속성을 그리는 곡선은 꺾기 힘듭니다.
근데 이제 이런 반생산조차 사실은 인간의 생산, 인간의 생산 조건을 무화시키는 것이지 지구적 생存조건을 무화시키는 건 아닐 겁니다. 박테리아나 고세균, 규율류 등 미생물들이 생존하는 한 멸종조차 지구적 생명의 종말이 될 리는 없습니다. 사실 지구를 버텨온 생명체들은 얘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거고 우리들은 이것들의 군체로서 존재하는 거니까. 사실 어디서나 생명체 그 최대 난적은 인간이었습니다. 인간 이 체르노빌이 그렇죠. 지금 이렇게 체르노빌 이렇게 그 유튜브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체르노빌이 어떤지 보실 수 있는데 숲도 크게 살아났고 거기에 그 늑대나 뭐나 그 거대 큰 동물들까지 이렇게 거기 곰들이나 이런 것 작은 동물들은 물론이고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 체르노빌 그 하고서 3, 40년 지나고 나서 인간들 빠져나가니까 방사능이 있어도 인간들이 있을 때는 결코 있을 수 없던 그런 생태계가 금방 3, 40년 만에 복원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이 인간이란 방사능보다도 징한 이 죽음의 요인들, 사신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멸종한다 그러면 정말 생명체들이 기온 뜨거워졌는데 정말 다 멸종할까? 이런 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 생존 조건의 종을 뜻하는 반생산은 새로운 생명의 생산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겁니다. 물론 그것을 넘어서 생명의 불모지 텅 빈 기관 없는 신체에 이르는 길도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인간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지나친 과대평가에서나 가능한 것입니다. 미생물들은 어쨌든 페른기 멸종, 가장 극심했던 페른기 말의 멸종도 견뎌냈으니까요. 그리고 비교해서 말하자면 지금의 코로나 사태는 단 한 종류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지구의 운명을,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인류세에 환호하는 휴머니스트들이 중요하게 참조를 해야 될 자기의 경쟁 상대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멸종을 얘기를 할 때조차 인간의 멸종을 얘기할 때도 흔히 종말이라는 말에서 흔히 표상되는 전격적 사건 같은 걸 떠올려서는 안 될 겁니다. 신의 심판처럼 오는 그런 멸종은 없습니다. 책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개체가 사건의 시간 안에서 죽는 그런 일도 없을 겁니다. 지질학자들이 얘기하는 대멸종, 지질학상의 대멸종이란 100만 년 이내에 종의 절반 이상이 멸종하는 사태로 정의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본 적 없는 시간에 그것도 반 이상 멸종하는, 반 가까이 살아남아도 멸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생명체 96%가 죽은 페른기말 멸종도 6만 년도 안 되는 숨머질 만큼 짧은 시간에 걸쳐 일어났다고 읽겠습니다. 6만 년이 숨머질 시간. 그런데 인간은 아직 우리는 반만 년 역사를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으로 삼는 민족 아닙니까? 중국은 만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거슬러 올라가도 6만 년이면 사실은 인간들이 거쳐온 문명의 역사를 몇 배가 돼 있죠. 근데 최대의 멸종도, 가장 빠른 멸종도 그 정도 기간에 걸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종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아는 시간 혹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시간에 모두가 죽는 일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심해도 상관없습니다. 뒤집어 얘기를 하면 안심해도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이에 다들 안심하고 있겠지만 그게 mel종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소용없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행성 충돌 같은 것도 발생한 이 멸종도 2만 년, 이 한순간이라고 부르는 2만 년 안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직 2만 년 역사를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이 경우에도 이제 행성이 하나 충돌하는 게 아니고 이 트라이아스 대멸종이라는 게 이제 5번째 멸종이죠. 이게 대운석이 날라와가지고 멕시코 유카탄 바다 밑에 떨어져가지고서 대대적인 멸종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 떨어진 운석의 파편에 맞서 죽은 공룡들은 있겠지만 그 근처에 있던 놈들 아니겠습니까? 지구상 반대편에 있던 놈들이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운석 충돌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운석 충돌을 할 때 인도의 그 데칸 고원 있죠. 데칸 고원 밑에 있던 데칸 트랩, 이렇게 그 화산대 저긴데 거기가 폭발하면서 화강암이 그냥 대대적으로 올라왔고, 이게 이제 그 대멸종의 이유가 됐다는 겁니다. 대대적으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들이 쭉 퍼지면서 이렇게
전체 기후가 달라져 가서 그러니까 2만 년 동안 진행된 거지. 이게 아니면은 이틀 동안에 진행되죠. 운석 맞아 죽을 것 같았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페르기 멸종도 시베리아 트랩이라고 하는데 시베리아의 그를 가로지는 대화강암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가 터지면서 깊이 6km 되는 만큼의 거대한 마그마가 밑에서 분출돼서 올라왔답니다. 이게 올라오니까 이제 이게 타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하고 등등등등 이런 거에 의해서 기후가 달라져서 이 멸종이 진행된 거지. 진행된 거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간에 일어나는 이런 종말론적인 사건 이런 것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속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물론 이제 종의 절반 이상이 죽는 대멸종하고 특정 종의 멸종 이건 같지 않죠. 그래서 대멸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멸종한 생물종들은 우리 때에 많이 있고 이미 또 계속 멸종이 진행되고는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같지 않다라는 거고 사실 대멸종이 안 와도 종들은 죽는다라는 거고 그 말은 우리로 인해서 대멸종이 아닌데도 죽는 것들이 지금 계속 있다라고 하는 사태를 뜻하는 것이어서 사실 이런 문제를 사소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는 뜻은 이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종의 멸종은 생존 조건의 변화 정도와 속도에 따라 아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인간은 사실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다양하게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에어컨도 있고 난방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동수단도 있고 그래서 더우면 극지방으로 가고 추우면 적도 가까이 가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원래 그렇게 다른 동물들도 그렇게 기후가 변하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국경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인간들이 만드는 물리적 장애물 때문에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하다 일단 도로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도로 때문에 이동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에 막혀서 멸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기후 때문에 멸종하는 인간들, 난민들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국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동식물에 비해서는 사실 이동 가능성이 여전히 이렇게 큰 편이기 때문에 인간이 아마도 적어도 동물들 가운데서는 가장 늦게까지 버틸 가능성이 이제 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또한 자원이나 방어수단의 동원 능력, 이동 경로 확보 능력에 따라서 큰 편차를 가질 거고 이는 부와 권력, 지위 등과 강한 상관관계를 갖겠지만 종으로서의 생존 기간은 가장 늦게까지 버티는 이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겠죠. 따라서 종말이나 멸종은 상상할 때면 가장 앞서 표상되는 심판의 날 같은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사건조차 피하고 숨으며 살아남아서 멸종의 시기를 인간은 최대한 늦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인간의 멸종이란 종의 멸종으로 접근할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1% 인간들이 살아남아 가늘고 긴 생존을 유지하는 것을 들어서 멸종을 면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스운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멸종을 정의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오히려 인간이란 종의 멸종은 대멸종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정의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즉 가령 인간의 50% 이상이 지질학적 시간은 아니어도 역사적 시간 안에서 즉 수천 내지 수백 년의 시간 안에 죽는 사태가 발생하면 이거는 인간의 멸종이라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50% 정도면 재생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적다고 한다면 한 80%로 늘려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80% 정도의 인간이 수백 내지 수천 년 기간 동안 안에 이렇게 죽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인간의 멸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멸종이란 개체의 지금도 전적인 절멸을 뜻하지도 않습니다. 가령 동물원의 그 야수들, 맹수들처럼 가령 호랑이 사자, 얘들은 지금 멸종돼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실은 특정한 종류의 수용시설, 동물원이라고 하는 수용시설 아니면 더 이상 생존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생존하는 개체들이 남아있다고 해야 돼요. 이건 멸종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자신의 운이나 생존 능력, 부가 충분하다고 믿는 분들은 안심해도 좋을 겁니다. 파국의 특이점을 지난 뒤 인간의 멸종이
이 수백 년이나 수천 년 동안 진행될 거고, 동물원 아니라 어떤 기후에도 견딜 수 있는 잘 만들어진 벙커 같은 시설들에서 번식을 지속하면서 생존하는 게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실제로 미국의 많은 몇몇 부자들은 지금 뉴질랜드 어디 기후 좋은 데다가 거대한 콘크리트 벙커를 치러서 거기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 사태가 나면 거기 자기 가서 숨어 살려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질학적 역사에서 인간이 사라지는 사태는 앞으로도 긴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 멸종이죠. 특별한 설비를 갖춘 제한된 공간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살아남았다라고, 병원에서 사람이 계속 그렇게 연명 끼고 있는 거 살아남았다라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런 시설 없이 못 살아남는다면 이거는 멸종이다. 남아있어도 멸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종말이 아니니까 겁먹을 것 없고 안타까워할 것 없다라고 이런 걸 두고 이제 아니하다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생명 전체의 종말이 아니니까 다행이네라고 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 옆에서 살던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명체들의 죽음을 별거 아니다라고 할 이유는 아니지요. 우리는 인류가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거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종말이 아니라는 사실이 멸종으로 밀려가는 생명체들에 대해서 긴박성을 갖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못하겠지요. 모두의 멸종이 아니어도 우리로 인해 죽어가는 것들이 있다면, 생존 가능성의 지대가 축소되고 있다면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그럼 충분히 더 할 새도 없이 이제 멸종이란 말만 들으면 이제 종말론이라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도 이제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비판하는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4대강 전도사였던 이대 박석순인가 하는 사람이 번역을 한 책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 제목이 뒤가 약간 바뀌었던데, 이 책도 이제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환경운동 자체를 이렇게 종말론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를 위한다는 착각을 쓴 분은 IPCC 보고서는 이 사람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디에서도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말론을 그런데 종말을 얘기하고 있다고 기후 운동한 사람 반박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 히스테리를 일으킨 사람들 때문에 신중하게 짝이 없는 보고서를 쓰는 그런 과학자들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쓸 리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 파급 특이점이라는 게 뜻하는 말은 종말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종말이라는 말 자체가 강한 거부감을 갖는, 서양에서는 특히 이제 그런 거부감을 갖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종말이라는 말을 비웃기 전에 종말론이라는 말만 나오면 뭔가를 비판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이런 통념, 멘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제대로 된 종말론이 있었나? 진정한 종말을 주장한 이들이 있었나? 왜냐하면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종말론은 출구가 있는 종말론이었습니다. 찾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따르면 해결을 해준다든지, 교회에 오면 해결을 해준다든지, 뭘 하면 다 해결을 해줍니다. 이게 무슨 종말입니까? 뻥이지다. 이때 종말론은 구원의 출구가 알려주고 구원을 약속하는 종말론이지 실질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종말의 위협을 통해서 그 구원의 약속을 부각시키고 그 약속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는 종말론이었죠. 약속된 구원자에 대한 숭배, 그게 그 종말론의 목적이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종말론에는 종말이 없습니다. 출구 있는 종말은 종말이 아닙니다. 거기서 종말은 구원의 약속을 위한 배경 혹은 쫄따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이게 이제 그 신학적 종말론들이 있는데, 종말론을 저는 이런 신학적 상성에서 구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환경주의 종말론에 대한 비판은 그들이 말하는 게 정말 종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종말 아니냐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종말이 과연 어떤 종말인지를 묻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주의적인 종말론 또한 출구 강박으로 근거 없는 희망을 덧붙인 허구적 종말 아닌가 따져 물어야 된다고, 반대 방향에서 따져 물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희망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게 없다면 기후를 분석하고 지구에 대한 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아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이야말로 있어야 할 것을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있어야 할 희망으로 있는 현실을 있게 만드는 희망 강박증 같은 것일 겁니다. 이런 거는 근거 없는 희망과 근거 없는 희망이 있고, 그리고 근거 없는 절망이 있을 때 그래도 답은 희망이어야 된다. 희망이어야 됩니까? 근거 없는 희망을 택해야 됩니까? 기후 문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심각해지는 것은 모두 근거 없는 희망을 갖고 희망을 믿고서 가던 길을 계속 갔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희망이야말로 심각한 위기의 공범 아닐까요? 근거가 있어도 절망할 줄 모르는 것이야말로 진정 파국에 도달하게 되는 이유 아닐까요? 그렇다면 정말 절망할 줄 모른다는 것이야말로 답 없는 절망의 이유 아닌가 싶습니다. 절망이야말로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 아닌가 싶습니다. 종말의 문제를 허무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비난으로 밀쳐내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종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봐도 출구는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피할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라는 희망주의 대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정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말론적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좀 더 진지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지한 절망, 진정한 종말론이 되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빠져나갈 출구를 억지로 만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종말을 받아들이고 긍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종말을 어떻게든 부정해야 된다는 사고는 근거 있는 종말을 보지 않기 위해서 근거 없는 희망에 미래를 맡깁니다. 종말을 면하려는 마음에 헛된 미끼를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의 부정, 종말은 없어 라고 하는 부정의 부정을 긍정적 출구로 속이게 됩니다. 오히려 진정한 종말로는 종말을 긍정한 삶이 긍정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런 이중의 긍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말에 대한 집단적 공포는 죽음에 대한 개체적 공포와 동형적입니다. 이런 게 그 강박증을 만들어내는 거죠. 히스테리를 만들어내고, 종말론 히스테리. 이런 공포는 죽음을 모면하려는 모든 시도를 어떻게든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이 이제 그러듯이 막바지에 이른 신체마저 그러다가 망가뜨리거나 남은 시간을 항암 치료로 보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전 이거 정말 덧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으니 모면하고 싶다라는 필사적 욕망으로 이어지게 마련인 그러한 공포는 위기의 해결사를 자처하는 내가 해결해 주겠어라는 이들에게 쉽게 우리를 맡기게 만듭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좋다고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말 피하는 것인데 독재면 어떻고 파시즘이 어떻냐라는 이런 생각이 얼른 떠오르는 사례 같은 게 되겠습니다. 아까 전시공산주의 보셨죠? 이런 남은 방책은 이거 말고도 있습니다. 남은 방책은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성층권에다가 에어로졸, 황산염 에어로졸을 뿌리는 거다라고. 그러면은 이 에어로졸이 햇빛을 차단해주고 그러면 기온이 내려간다는 겁니다. 뭐 이게 지구공학자들이 하는 말, 이런 말들은 이제 솔깃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서 이렇게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큰 대화산 폭발이 일어났을 때 화산재들이 이제 이렇게 에어로졸이 돼서 저기를 차단을 합니다. 햇빛을 차단을 해서 기온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기온은 내려가는데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가는 것도 역시 이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온실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온을 낮춰줄지 올려줄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실험적으로 이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험은 수가 반복 가능한 그 실험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반복 가능한 실험체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보고서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훨씬 더 비참한 다른 생명체들도 살 수 없는 행성을 만들면서 매트릭스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보셨죠? 설국열차 보셨죠? 딱 그런 상황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공포와 그 비장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겐 이런 설국열차 같은 만화나 영화의 상상력이라고밖에는 생각되지 않을 거고, 뭔 헛소리라고 있어 하면서 이 말에 이렇게 지표를 던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거꾸로 이 죽음을 긍정할 수 있을 때, 오는 그대로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오히려 남은 시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고 그나마 지혜로운 길을 찾을 수 있죠. 지구를 이렇게 텅 빈 그 신체나 죽음의 선을 그리는 기와는 신체가 아니라 충만한 신체로 대지로 되달리는 길,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긍정한다는 것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 같은 것이 아니고 이제 죽을 것이 모든 게 무의미하고 소용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든 반드시 죽는다. 우리는 사실 다 알잖아요. 누구든 반드시 죽는다는 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무것도 해도 소용없어. 밥을 왜 먹어? 뭐 이런 얘기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죽음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게 삶의 모든 것이 쓸모없다 하는 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죽음, 가까이 다가온 죽음의 긍정은 모든 것을 차분히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뭐 죽음을 뭐 받아들이라고 할 때 이제 오히려 죽음을 거부하려고 할 때 이제 아무것도 제대로 못 보고 미친 듯이 하나만 찾게 됩니다. 출구만 찾게 됩니다. 죽음을 긍정하지 못하면 공포 속에서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아 치달리게 됩니다. 죽음의 긍정은 죽음이라는 결말에 비추어 가능한 선택지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게 정말 할 만한 짓인지 공연한 짓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생각한다 하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기는 것들 속에서 이후에 살아남은 것들은 살아갈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고 무엇을 남기는가에 따라 살아남은 생명체들은 다른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해체되어 미생물이 되고 분자가 돼서 지구 속에 흩어진 나의 신체들이 그렇게 남기는 것 속에서 다른 지구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생명을 오직 유기체인 인간의 형태로만 사고하고 그런 개체나 종의 존속을 지상 목표로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중심주의가 몰락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온 이유였습니다. 인간 중심주의를 벗어난다 하면 나 자신의 재생산, 나의 번식이라는 목적에서 벗어나 나 아닌 생명체의 존색을 나의 미래로 사고하는 겁니다. 시의 확산, 이게 심지어 이렇게 유전자들을 진화 단위로, 생존 단위로 보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씨 뿌리기, 시의 존속, 이런 것이 생명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종류의 이렇게 이제 시의 확산을 이 삶의 목적으로 삼는 이 혈연주의자들의 생각들의 미시적 버전 같은 건데, 이처럼 시의 확산이 생존의 목표라는 이런 혈연 중심주의적 편집증에서 벗어나서 나와 함께 한 것들과의 횡단적인 동맹 속에서 생명의 지속을 사유하는 것, 내가 아닌 어떤 것들, 나와 다른 종을 통해서도 생명은 지속될 수 있는 것이고, 꼭 나와 같은 종이거나 나의 그 피를 받은 놈이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 이건 헛된 거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그 휴머니즘을 벗어나서 사고하는 이런 것일 겁니다. 이 경우 나는 물론 인간이란 종의 죽음은 다른 생명체 형태로 지속되는 횡단적 번식의 계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서는 사실은 죽음이란 없습니다. 반복되는 재탄생이 있을 뿐입니다. 계속 다른 것으로서 태어나는 재탄생의 역사만 있는 것뿐인 겁니다. 출구 없는 종말이라면 뭘 해도 소용없다는 허무주의는 살아남지 못한다면 어떤 것도 의미 없다는 생각에서 죽음도 종말도 받아들일 줄 모르는 공포 속에서 자라납니다. 거꾸로 때가 된 모든 것은 죽음을 욕망한다는 것을 이런 것을 아는 이라면 자신의 죽음이 자기 이후 살아남을 것들에게 긍정적인 것이 되기를 욕망할 겁니다. 헛되이 구원의 약속을 찾지 않는 이라면 도래할 파국을 막아줄 결정적 구원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정말 막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것보다 낫다면 어떤 것도 수긍할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의 긍정, 종말의 긍정은 모든 걸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긍정적인 어떤 것도 수긍하는 긍정의 정신을 낳습니다. 파국을 저지하여 가능한 답들 속에서 최대한 동맹자를 찾고 그와 접촉할 지점을 발견하려고 할 겁니다. 결과에 대한 근심이 무언가 시도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도 소용없어 라고 해봐야 되겠어? 하지 말자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패배 가능성을 근심하면서 시합 해봐야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런 운동선수랑 비슷한 한심한 종족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긍정의 정신 안에서 보자 그러면 지금의 성장보다 낫다면 녹색 성장이 그 출구를 찾을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의 성장 경제학보다 낫잖아 라고 긍정할 수 있을 겁니다. 성장 없는 경제나 지구 살리기도, 삶의 방식을 바꾸는 윤리학도, 생태주의 정책도, 생물보호 운동이나 생물권 운동도 지구를 정말로 구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지금처럼 사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 훨씬 나은 조건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이후에 이런 생각을 이런 방식으로 긍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성장과 개발, 착취와 수탈의 궤적을 이끌어온 것들보다야 이들이 그래도 낫다라는 것이면 충분하게 긍정할 이유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기술주의자의 주장이 구원의 약속이 될 수 없다. 기술주의자의 주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들의 주장이 구원의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술자들이 만드는 재생에너지 기술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거죠. 딴 거 쓰는 것보다 낫지 그게 훨씬 더 낫겠지. 그래서 뒤에 살아갈 놈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랑 같이 살던 다른 놈들에게도 그렇고 당연히 그것도 긍정할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살아야 돼라는 생각이라면 이게 다 소용없지만
내가 죽어도 딴 것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긍정 가능한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긍정하는 진정 긍정하는 얘기는 그들 각자 또한 각자가 나름의 방법으로 종말을 받는 방법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그 흔적을 대지에 남기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게 되겠죠. 그것은 인간의 종말 이후 살아남을 것들에게 혹시라도 멸종의 와중에 간신히 살아남을 인간들에게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남기는 것이 될 겁니다. 새로운 것의 출현 조건을 이루는 죽음의 방식이 되겠지요. 재탄생의 그 토양이 되는 거지요. 오히려 문제는 이런 길들을 모두 부정하고 오직 한 길만 옳다고. 이 앞에 있는 어떤 것들도 모두 오직 한 길, 이것이 유일한 길이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는 이제 그 헛소리가 될 텐데 그러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요. 아마도 위기가 현저해질수록 사실 이런 주장들은 강한 목소리로 나타날 거고 종말의 위기를 호소하면서 종말을 피할 이 유일한 길을 따라오 주장할 가능성이 큰데 이것이야말로 이제 가장 나쁜 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 역시도 죽음을 긍정한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하하하 하고서 안 돼. 근데 니들도 그래서 안 하는 것보단 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 비장해지면 안 됩니다. 죽음을 긍정하는 자들은 죽음 앞에 비장해지지 않습니다. 웃을 수 있게 됩니다. 죽음 앞에 비장해지고 내가 목숨을 걸어서 뭘 할 거야 이게 비장해진 자들은 정말 이렇게 죽음의 공포에 떨면서 그걸 간신히 이겨내거나 이겨내야 된다라는 강박증을 갖고 있는 그런 그 바보 같은 영웅들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장해질 때 중요한 것을 잊고 죽음을 향해 돌진하게 됩니다. 거꾸로 죽음의 긍정은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게 아닙니다. 비장하게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종말 앞에서 비장해질 때 구원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남들을 구원하고 그로써 자신 또한 구원되리라라는 이런 고전적 비유의 영웅주의 서사에 포획되기 십상입니다. 죽음을 긍정한다면 도래할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을 긍정한다면 도래할 종말을 웃으며 수긍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신체에 일어나는 공포를 걷어내고 웃으면서 상황을 쿨하게 지켜보고 웃으면서 어떻게 죽으며 살아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유머의 정치하게 그리는 궤적을 따라서 또 다른 종말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전적 비유의 비장한 레퀴엠이 아니라 여유 있는 웃음에 유쾌한 유모레스크 같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